프랑스에 엘리트만이 들어간다는 파리 시범고등학교에 약간 이상한 학생이 하나 입학합니다. 미셸 푸코라는 이 학생은 항상 외톨이였고 주변 사람들과 수시로 언쟁을 벌였으며 과대망상으로 심한 공격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괴로워했고 학교에서 몇 차례나 자살을 기도하는 등 너무나 위태로운 학생이었죠. 학교에 입학한 지 2년 만에 푸코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생트 안네 병원의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이때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선택을 해야 됐죠. 이때 푸코는 자신의 멘토이자 정신착란으로 입원한 경력이 화려한 프랑스의 철학자 알투세르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알투세르는 정신병 환자로서 너는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야 라는 진단을 내려줍니다. 하지만 몇 년 후 푸코는 생트안네 정신병원을 다시 찾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환자로서가 아니라 연수생으로서 정신질환 환자를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정신병 환자 치료법은 연구하지 않고 정신병 자체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바로 푸코의 광기의 역사입니다. 푸코는 광기의 역사를 통해서 광기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광기라는 개념이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광기와 이성은 특별히 구분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푸코의 이러한 생각을 확장하면 우리는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가 두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160여 개의 영상을 체계적으로 책에 정리하였습니다. 책에는 QR코드가 있어서 책과 유튜브를 번갈아 볼 수 있습니다. 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 권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는 아폴론 신의 예언을 전하는 무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녀가 아폴론 신의 목소리를 실제로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의 예언이라는 것이 무녀가 유황가스를 맞고 환각 상태에서 횡설수설한 것을 사제들이 해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세 유럽의 왕들의 궁정에는 광대들이 있었습니다. 광대들은 노래와 만담, 고개와 마술 등을 하는 일종의 엔터테이너였는데요. 이들은 바보처럼 헛소리를 하고 왕을 조롱하는 등 광인 흉내를 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왕이 단지 재미를 위해서 광대를 궁정에 들인 것은 아닙니다. 왕은 광대의 조롱이 왕에 대한 비판과 충고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광대들은 겉보기에는 바보 같지만 사실은 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정의 광대를 현명한 바보 광대, wise fool이라고 합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런 무녀와 광대와 같은 광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델포이 신전의 무녀에게는 신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이 있고 궁정의 바보 광대에게는 왕이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을 막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광인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광인들이 한 명씩은 있었습니다. 동네에 머리를 꽂은 꼽은 누님, 놀림받던 바보 형님 꼭 하나씩은 있었죠. 지금 보면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광인들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머리에 꽃을 꼽은 누님이 바로 델포이 신전의 무녀였고 동네 바보 형님이 바로 현명한 바보 광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17세기가 되면서 유럽에서의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 사람들은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분하고 비정상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대감금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때 감금된 사람들은 범죄자, 거지, 불황자, 게으름뱅이, 무신론자, 이교도, 그리고 광인들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전체 인구 중에 1%가 감금되었었죠. 이때 감금된 곳이 나중에 종합병원이 됩니다. 감금된 사람들의 특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정상이라고 본 거죠. 즉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의 기준이 노동을 하느냐, 노동을 하지 않느냐로 보았다는 겁니다. 18세기 후반 산업이 발달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 노동자 한 사람이라도 아쉬웠겠죠. 그래서 비정상인들을 교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두들겨 패야죠. 두들겨 패자, 범죄자, 거지, 불황자, 게으름뱅이 등은
금방 교화가 됩니다. 교화된 이들은 감금에서 풀려나 노동자가 됩니다. 이제 두들겨 패도 교화가 안 되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광인이죠. 이때부터 사람들의 광인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광인들은 그냥 노동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자가 된 거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광인들을 두들겨 패지 않고 약물을 주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종합병원은 정신병원으로 간판을 바꿉니다. 이상이 푸코의 광기의 역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푸코의 요점은 이겁니다. 광기에도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광기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거죠. 16세기 이전에 광인들은 보통의 사람들 중에서 그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17세기의 광인은 그저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며 18세기 후반이 되면 광인은 비로소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광기라는 개념이 이처럼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는 겁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런 문제는 나타납니다. 1972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제난 교수는 재미있는 심리학 실험을 하는데요. 정신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8명이 정신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환청이 들린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는 7명에게는 정신분열병, 1명에게는 조울병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거짓말로 입원을 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입원 후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정상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들이 진짜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로제난 교수는 이 8명의 가짜 환자들의 경험을 모아 정신병원에서 정상으로 살아가기라는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게재합니다. 로제난의 주장의 요지는 이겁니다. 일단 어떤 사람에게 정신병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그 사람이 아무리 정상적인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은 정신병자의 전형적인 증상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자를 진단하는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제난의 실험에는 많은 비판이 따랐습니다. 의사를 속였다는 윤리적인 비판도 있었고 환자가 거짓말을 하는데 의사가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냐는 반론도 있었죠. 하지만 로제난의 실험이 계기가 되어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이 대폭 보강되기도 했습니다.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은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일명 DSM을 따릅니다. 1952년 최초의 DSM은 군인들의 정신장애를 진단할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군한테 총을 쏠 가능성이 있는 놈을 걸러낼 필요성도 있었고 퇴역 군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초의 DSM-1은 130쪽짜리 작은 책자였습니다. 그런데 DSM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정신질환의 목록이 점차 늘어납니다. 2차 개정판인 DSM-2에는 가출이 아동기 정신장애로 추가되었고 DSM-3에서는 로제난의 실험이 자극이 되어 정신질환의 증세를 세분화하여 정신질환이 200여 개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때 경계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 품행장애, 사회공포증, 자폐증, 주의력 결핍장애 등 정신장애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DSM-4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뒤에도 우울증 증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도 정신장애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DSM-5에는 카페인 중독, 폭식장애, 행동 중독 등의 장애가 포함이 되죠. 요지는 이겁니다. 로제난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었지만 그 객관적인 기준 자체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정신장애는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신장애란 사람들이 어떤 행위들을 모아 범주화시키고 거기에다가 무슨 장애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DSM-2에서는 동성애가 정신장애이지만 DSM-4에서부터는 동성애를 정신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 맥락에 따라 동성애가 정신장애이기도 하고 정신장애가 아니기도 한 겁니다. 그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거칠게 보면 DSM의 변천사는 푸코의 광기의 역사의 축소판처럼 보입니다. 푸코의 광기 역사는 광기라는 개념이 고대로부터 19세기까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보여주었고 DSM 변천사는 1952년부터 현재까지 정신장애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보여주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광기라는 개념과 정신장애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달라져 왔습니다. 즉 광기나 정신장애는 하나의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도 또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정상인지 누가 비정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임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것을 결정할까요? 무엇이 광기와 정신장애의 개념을 규정하고 무엇이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지를 판단할까요? 푸코는 시대마다 동작하는 무의식적인 인식의 틀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인식의 틀에 맞추어 사물들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생각하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한 무의식적 인식의 틀을 에피스테마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16세기에는 16세기의 에피스테마가 있고 17세기에는 17세기의 에피스테마가 있으며 18세기에는 18세기의 에피스테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에피스테마에 맞추어 한 가지 방식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기의 개념과 정신장애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달라졌던 겁니다. 즉 내가 광기의 개념을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에피스테메가 광기의 개념을 정하고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옳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즉 내 생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에피스테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1세기 현재의 에피스테마는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돈입니다. 종교계, 의료계, 교육계, 정치계, 법조계의 주요 이슈는 모두 돈에 관한 겁니다. 종교계를 보면 기독교 교회는 아들한테 세습하겠다고 난리고 불교계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의료계를 보면 의사와 약사는 밥그릇 싸움으로 한동안 시끄러웠죠. 교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버는 기능을 가르쳐주는 곳으로 이미 전락한 지 오래되었고 인문학을 공부하면 창의력을 기를 수 있고 그러면 돈 버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은 이제는 어색하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정치계와 법조계는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21세기의 에피스테메가 돈이라는 것은 DSM의 변천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DSM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정신질환의 종류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1952년 최초의 DSM-1에서는 정신장애 종류가 106개였는데 2013년 DSM-5에서는 정신장애 종류가 거의 35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60년 동안 3배가 된 거죠. 정신병이 유행인 세상이 된 겁니다. 정신장애 종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정신장애자는 많아지고 그것은 의사와 제약회사에게 돈이 됩니다. 실제로 이처럼 정신장애에 대한 과잉 진단이 의료계의 농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돈벌이 수단이라는 거죠. 21세기의 에피스테메가 돈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돈을 무시하고 한번 돈 없이 살아보자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중세시대에 신을 부정하면 종교재판에서 화형이 되었듯이 21세기에는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는 말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시대의 에피스테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푸코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숨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시적으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성애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비정상도 아닌데 굳이 커밍아웃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것은 마치 내가 짜장면보다 짬뽕을 좋아하고 탕수육을 부어 먹는 것보다 찍어 먹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커밍아웃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집에 가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시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비정상은 없다, 모든 것은 정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푸코에게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말라고 충고를 했던 알티세르는 결국은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를 목졸라 죽였습니다. 알티세르의 상태는 분명히 비정상이었죠. 하지만 유념할 점은 정상과 비정상 사이에는 굉장히 넓은 회색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이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비정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야구에서는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면 심판이 볼이라고 판정하지만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은 야구의 규칙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성격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상 자신에게 악의를 품고 속이고 있다고 의심하는 편집성 성격장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아예 관심이 없는 조연성 성격장애, 자신이 초능력자이거나 외계인이거나 신이라는 망상에 빠져있는 조연형 성격장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연극성 성격장애, 타인에 대한 범죄 행위를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혼자 되는 것이 두려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경계성 성격장애,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거절과 비판이 두려워서 사회관계 자체를 피하는 회피성 성격장애, 타인에게 스스로 복종하는 의존성 성격장애,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는 강박성 성격장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나도 2개 정도의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었군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렵니다. 나는 정상과 비정상 사이에 넓은 회색지대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상은 아니지만 나는 적어도 회색지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위를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